어서 오세요. 노벨상 세계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2022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벨라루스의 알레스 비알야츠키, 러시아 메모리얼, 우크라이나의 시민 자유센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은 이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 그리고 러시아의 인권단체, 또 우크라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건데요. 이 세 주체가 각자 다른 배경 속에서도 어떻게 인권과 평화를 위해 싸워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시대에 외친 시민의 목소리. 왜 이들이 평화상을 받았는가부터 시작해보죠. 2022년이면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정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때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암울한 시기였죠. 네. 그런 시기에 이 평화상이 이들에게 돌아갔다는 게 정말 의미심장하게 느껴져요. 단순히 전쟁 반대,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노벨위원회가 그 평가에서 강조한 부분을 보면요. 그냥 전쟁 반대가 아니라 이들이 자국 내 인권과 시민 자유,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 바로 이걸 통해서 평화를 증진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활동 기반은 각자 달랐지만 네, 그렇죠.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다른 곳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표현의 자유 같은 아주 보편적인 가치들, 이걸 지키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특히 전쟁이라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비폭력적인 저항, 그리고 끈질기게 기록하는 것, 또 국경을 넘는 시민들의 연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딱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상징적인 수상이었다고 봅니다. 평화를 그냥 전쟁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와 자유가 실제로 실현되는 상태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비알야츠키와 두 단체의 뿌리, 억압 속에서 피어난 시민 저항의 씨앗. 이들의 활동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자료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해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죠. 비알야츠키 같은 경우는 1990년대 벨라루스 민주화 운동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96년에 비아스나 인권센터를 세웠다고 나와요. 근데 비아스나가 벨라루스 말로 봄이라면서요? 네, 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에 어떤 희망, 새로운 시작, 이런 염원이 담겨 있죠. 이름부터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메모리얼은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어요. 1987년이니까 소련의 그 개방정책, 글라스노스트라고 있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스탈린 시대 정치 탄압 희생자들, 그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복원하는 운동이었죠. 그러다가 점차 활동 영역이 넓어져서 현재 러시아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나 정치적인 억압들, 이런 걸 감시하는 활동으로 확장된 겁니다. 아, 시작은 과거의 기억 복원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시민자유센터는 비교적 최근인 2007년에 설립됐지만 역시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발전, 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정말 꾸준히 노력해온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주체 모두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침묵당하고 지워졌던 목소리들, 이걸 다시 살려내는 일에서 운동이 시작됐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그렇군요. 오랜 분노와 신념, 그리고 그 억압 속에서도 끈질기게 이어져 온 시민사회의 힘이 그 뿌리였네요. 네, 바로 그 생명력이죠. 세 번째, 전선의 평화주의자들. 감옥, 총탄, 억압의 한복판에 선 사람들.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놀랐던 건 이분들이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는 활동가들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맞습니다. 최전선에 있었던 거죠. 비알야츠키는 여러 차례 체포되고 감옥 가고 심지어 노벨상 수상자로 발표될 그 순간에도 벨라루스 감옥에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그건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었죠. 메모리얼도 상황이 아주 어려웠어요. 특히 그 체첸 전쟁 때 러시아군이 저지른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면서 정부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 네, 결국 2021년에 러시아 대법원이 강제로 해산시켜버렸죠.
해산까지 당했군요. 시민자유센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2022년에 러시아가 전면 침공한 이후에는 정말 전쟁터 한복판에서 활동가들이 막 총격 위협, 납치,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 전쟁 범죄 증거들을 수집하고 기록했던 거예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현장의 고통을 그냥 직접 마주하고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살아있는 증언을 한 증인들이었던 셈입니다. 총이나 폭탄 대신에 법과 기록, 그리고 연대를 무기로 삼은 거죠. 직접 보여준 사례들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행동의 힘, 작지만 끈질긴 저항의 씨앗들. 사실 이렇게 거대한 독재나 전쟁 같은 문제 앞에서 개인이 뭘 할 수 있을까 좀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시작을 보면 의외로 되게 소박했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거창했던 건 아니죠. 비알야츠키 같은 경우 친구가 부당하게 체포된 걸 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요. 근데 막 손으로 기록했던 것들이 나중에 국제인권보고서에도 인용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정말 작은 계기였죠. 친구의 일에서 시작된 거예요. 메모리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스탈린 시대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요청을 해왔어요. 흩어져 있는 정치범 명단이라도 좀 모으고 정리해달라고. 아,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네, 그렇게 시작된 기억복원 작업을 글쎄요, 수십 년 뒤에 현재의 거짓말과 왜곡에 맞서는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그러네요. 시민자율센터는요? 시민자율센터도 처음엔 소수의 활동가들이 그냥 법정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작은 활동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SNS도 활용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러니까 크라우드 소싱 같은 걸 활용하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갔죠. 핵심을 그냥 주변에서 벌어지는 부당함, 부정의를 외면하지 않고 뭔가 반응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록하고 지켜보고 또 억울하게 잊힌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엔 거대한 억압의 실체를 드러내고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낸 거죠. 이분들은 뭐랄까 위대한 혁명가기 이전에 작은 행동이 만들어낸 울림의 증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비폭력의 전술 무기를 쓰지 않고 체제를 바꾸려 했던 방식. 이 세 수상자의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은 정말 철저하게 비폭력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전략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떤 철학, 신념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수단이자 목표였던 거죠. 비알야츠키는 특히 헌법이나 국제인권 규약 같은 거, 그러니까 정권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합법적인 틀 안에서 활동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하죠. 네, 그게 바로 합법의 도덕화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인데요. 정권이 스스로 내세운 그 법의 기준을 역으로 이용해서 정권을 압박하는 거죠. 아주 영리한 방식입니다. 아, 역으로 이용한다. 메모리얼은 기록 자체가 무기였고요. 맞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정말 끈질기게 문서화하고 복원해내면서 현재 권력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이나 위선을 고발하는 거죠. 일종의 조용한 반란이라고 할까요? 조용한 반란, 멋진 표현이네요. 시민자율센터는 인권 침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그걸 또 국제사회 네트워크랑 공유하고 연대하면서 투명성을 높이는 전략을 썼어요. 시민들을 직접 증언자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뭐랄까 권력 없는 자들의 감시력, 이걸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죠? 권력 없는 자들의 감시력이라. 네, 이들의 사례는 그러니까 무력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정당성이나 도덕적 우위 이런 걸 바탕으로 한 기록, 증언, 연대가 어떨 때는 더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활동들이 각국 체제를 흔들고 국제적인 여론을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섯 번째, 국경 너머의 연대, 유엔과 세계 NGO가 이들을 주목한 이유. 자, 2022년 수상자들은 단순히 자국 내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들의 활동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이런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됐는지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알레스 비알야츠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초기부터 국제 엠네스티나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단체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벨라루스 상황을 OSCE나 유엔 인권 이사회 같은 곳에 꾸준히 알렸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정말 한 개인의 목소리가 국제정치 모델로 이렇게 확장된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메모리얼 역시 유럽평화회라든지 유네스코하고 협력하면서 구소련 시절 인권 침해 기록을 보존하는 데 힘썼거든요.
이 단체가 러시아 정부 때문에 강제로 해산됐을 때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사실. 이건 메모리얼이 그냥 러시아 단체가 아니라 뭐랄까 국제사회의 양심처럼 여겨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시민자유센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죠. 구글 같은 기술기업, 또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협력해서 전쟁 범죄 기록 시스템을 아예 개발했어요. 정말 혁신적인 국제연대를 구축한 겁니다. 이들은 연대를 그냥 요청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 이걸 설계하고 만들어낸 주체들이었던 거죠. 7번째, 폭력의 뿌리를 꿰뚫다. 권위주의, 제국주의, 전쟁 경제에 대한 분석. 이들은 그냥 인도주의적인 호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폭력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헤치려고 했어요. 비알야츠키는 벨라루스의 억압을 어떻게 분석했나요? 비알야츠키는 루카셴코 정권은 단순 독재 이렇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소련 시절의 권력 구조하고 또 그 관료주의적인 통제 문화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다. 이렇게 봤어요. 일종의 포스트 소련 권위주의라고 분석을 한 거죠. 형식만 갖춘 유사민주주의,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한 거고요. 아, 그냥 독재가 아니라 그 뿌리가 더 깊다고 본 거군요. 예, 그렇죠. 메모리얼의 경우에는 러시아 정부가 소련 시절의 승리신화, 이걸 이용해서 현재의 폭력이나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예를 들면 대러시아주의 같은 이런 제국주의적인 역사관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시민자유센터는 전쟁 자체가 어떻게 이익 추구의 수단이 되는지, 이제 군수산업이라든지 에너지 무기화 같은 것들, 즉 전쟁 경제의 구조를 분석하고 고발한 거죠. 이들은 폭력의 현상 너머에 있는 시스템과 이데올로기를 본 일종의 전략가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째, 가장 큰 위기, 다목, 해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청취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결코 안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위험에 직면했었죠. 비알야츠키는 양심수로 지정될 정도로 아주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했고, 심지어 노벨상 수상 이후에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시련이었을 겁니다. 메모리얼의 경우는 외국 대리인법이라는 걸 통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조직 자체가 제거되는 위기를 맞았죠. 법을 이용해서요? 네, 이게 그냥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실상 조직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시민자유센터 활동가들은 더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에 부차나 마리오폴 같은 실제 전쟁터에서 활동했거든요. 폭격, 구금, 납치, 살해 위협, 이런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활동한 겁니다. 방탄조끼 하나에 의지해서 전쟁 범죄를 기록했던 거죠.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네요. 네, 이들의 위기는 평화운동이라는 게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정말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도 이어지는 실천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9번째, 수상 직후 세계의 반응, 환호와 의심, 정치적 함의까지. 자,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는 찬사를 보냈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고요? 네, 맞아요. 벨라루스하고 러시아 정부는 각각 정치적 조작이다, 사법 시스템 모욕이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국 언론을 통해서 수상자들을 범죄자다, 서방 첩보도구다 이렇게 폄하하기도 했고요. 예상된 반응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수상을 환영하면서 이게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국제 NGO들이나 유럽 국가들도 당연히 환영하면서 협력 의지를 밝혔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노벨상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이 수상이 과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의문이요? 네, 특히 비알야츠키가 여전히 수감 중인 현실, 이게 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죠. 10번째, 평화상 이후 감옥 속의 비알야츠키, 계속되는 싸움. 노벨 평화상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은 계속되고 있죠. 비알야츠키는 수상 발표 후에도 감옥에 그대로 있었고 시상식에 참석조차 못했어요. 그의 아내와 동료들이 대신 연설을 전해야 했고요. 네, 벨라루스 정부는 국제사회의 석방 요구를 그냥 묵살하고 오히려 10년형을 확정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메모리얼은 공식적으로 해산된 후에도 망명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기록을 복원하는 등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센터 역시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쟁 범죄 기록이나 증언 수집을 멈추지 않고 있고요. 평화상의 안전을 보장해주진 못했군요. 그렇죠. 평화상이 이들에게 당장의 안전이나 자유를 보장해주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상이 그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로 증폭시키는 훨씬 더 큰 무대를 제공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그들의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11번째, 뒤따른 이들, 유럽과 중앙아시아 곳곳의 인권운동가들에게 미친 영향. 이게 2022년 노벨 평화상이 단순히 그 세 단체만을 위한 게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뭐랄까, 당신들 싸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혼자가 아니다, 이런 아주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였던 거죠. 특히나 그 독재나 전쟁 같은 아주 힘든 상황에서 싸우는 분들께는 정말 큰 힘이 됐겠어요. 그럼요.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어떤 동기부여, 영감을 준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저항하는 게 절대 헛된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 쪽,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곳에서는 이 수상자들 관련해서 포럼 같은 게 열리기도 했고요. 아, 포럼이요? 네, 그리고 러시아 메모리얼의 그 기록 방식 있잖아요. 그걸 참고한 전시회 같은 것도 기획되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격려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구체적인 활동 모델까지 제시한 셈이네요. 그럼 동유럽 쪽은 어땠어요? 아, 동유럽이랑 발트 3국도 비슷했습니다. 리투아니아나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랑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해보자, 협력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네네. 라트비아 같은 경우는 메모리얼 자료를 가지고 아예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했고요. 또 폴란드나 체코에서는 벨라루스 알레스 비알랴츠키가 계속 수감 중이니까 그 상황을 다시 알리면서 자국 내 정치범 석방운동에 힘을 실기도 했고요. 이야, 정말 넓게 퍼져나갔네요. 네, 그 영향력이 조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이런 지역까지 갔어요. 거기 독립 언론인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 메모리얼이 했던 방식, 그 진실 규명 방식이나 시민자유센터의 전쟁범죄 기록 모델 이런 걸 자기들 활동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 노벨 평화상은 그냥 명예만 준 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한테 당신의 싸움이 결국 역사로 남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준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역사를 쓰고 책임을 묻는 그런 새로운 감각, 새로운 길을 열어준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번째, 이상과 현실 사이 그들은 과연 평화를 이뤄냈는가? 근데 이 질문을 딱 들으면 좀 마음이 무거워져요, 솔직히. 그렇죠. 현실을 보면 좀 그렇죠. 네. 알레스 비알랴츠키는 아직 감옥에 있고, 메모리얼은 강제로 해산당했고, 시민자유센터는 아직도 전쟁터에서 활동 중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즉각적이고 완전한 평화랑은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물론입니다.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완결된 평화는 아직 아니죠. 하지만 이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이뤄낸 성과,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비알랴츠키 같은 경우 독재 정권을 당장 무너뜨리진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기록하는 사람, 즉 두려움을 넘어서는 시민이 존재한다는 걸 딱 보여줬어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네, 이게 일종의 윤리의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려는 그 노력 자체가 이미 평화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메모리얼은 조직이 해산됐는데도 그 유산이 강하다고 하셨죠. 그럼요. 메모리얼은 기록 자체가 저항이다, 이 개념을 널리 퍼뜨렸어요. 잊혀진 과거, 특히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기록하고 기록하는 걸 통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거, 이게 바로 기억의 평화거든요. 기억의 평화. 네. 진실된 기억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진짜 평화는 올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럼 시민자유센터는요? 전쟁이라는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전쟁을 당장 멈추게 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시민자유센터는 전쟁 범죄를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미래의 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후적 정의를 통해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고통을 정의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거든요. 미래를 위한 준비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회적 평화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주체 모두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평화를 향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평화를 다시 요구하고 또 시작할 수 있는 힘,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13번째,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읽는 그들의 메시지, 지금도 유효한 질문들. 이분들의 메시지가 그냥 2022년 그때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일 수 있겠네요. 어떤 질문들일까요? 예를 들면 나는 자유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나? 라던가 아니면 진실이 막 외면당하고 있을 때 침묵하는 나는 과연 누구 편에 서 있는 걸까? 이런 거요.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알레스 비알리아치키가 계속 강조했던 존엄, 진실, 기록의 가치. 이건 요즘처럼 민주주의가 막 도전받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비폭력 저항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힘을 갖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그분 삶 자체가 그냥 메시지인 셈이에요. 맞아요. 메모리얼이 던졌던 기억의 윤리, 이것도요. 과거사를 왜곡하거나 막 자기들 입맛대로 편집하려는 시도들이 지금도 계속 있잖아요. 이럴 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잊힌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 목소리를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게 건강한 공동체의 시작점이라는 메모리알의 주장은 지금 벌어지는 여러 기억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죠. 시민자율센터의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평화라는 게 그냥 전쟁만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분쟁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현장을 기록하는 시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쩌면 결정적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분들 메시지는 그냥 듣고 감동하고 안타깝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불이나 조작, 망각에 맞서서 나는 뭘 할 건가 이걸 스스로 묻고 답을 찾게 만드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14번째, 결론. 무기를 들지 않고 싸운다는 것의 의미는 정말 이분들은 총이나 칼 같은 무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싸웠어요. 거대한 국가 권력, 때로는 제국주의적인 야욕, 보이지 않는 정보 통제 같은 것들과 말이죠. 네. 무기 없이 싸운다는 건 단순히 방법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인간 존엄과 자유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그 과정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존엄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인 거죠. 수단과 목적이 일치해야 한다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한 이상주의는 아니에요. 국제사회랑 연대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막 활용하고 끈질기게 기록하고 증언을 쌓아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함께 가는 거죠. 비폭력 저항이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군요. 전혀요.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만들고 더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싸움의 기술이라고 봐야 합니다. 듣고 보니 평화의 의미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냥 총성만 멎으면 평화, 이게 아니라 진실이 자유롭게 이야기되고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고 또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책임이 밝혀지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연대하는 그런 상태, 이게 진짜 평화가 아닐까 싶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기를 들지 않은 싸움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면 바로 진실을 말하는 용기, 끈질기게 기록하는 집요함, 그리고 서로에게 내미는 연대의 손길 같은 것들이죠. 새로운 무기의 발명이네요. 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역시도 어떤 형태로든 그 싸움에 이미 참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2년 노벨 평화상은 벨라루스의 알레스 비알야츠키, 러시아의 메모리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시민자유센터 이 세 주체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들은 총칼이 아닌 기록과 증언, 그리고 연대의 힘으로 권위주의와 전쟁의 폭력에 맞섰습니다.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실천 그 자체임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수상 이후에도 비알랴츠키는 여전히 감옥이 있고 메모리얼은 해산된 상태이며 시민자유센터는 포화 속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미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싸워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온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무기를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은 저항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에 쏟아지는 지식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의 2022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 벨라루스의 알레스 비알랴츠키, 러시아 메모리얼, 우크라이나의 시민자유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023년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